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 아반떼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아반떼 슈퍼드라이브 실시. 신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은희 장관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강 후보자는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성부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고 하죠. 정치란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악을 추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항상 최선을 바랍니다. 바로 이 간극을 잘 다독이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는 점 정부 그리고 신임 장관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겁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강원도 최전방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얘기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136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서 접경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기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공포에 인질이 돼야 하는가?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은 있을 법입니다.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무인기를 띄웠다. 미국 NBC 방송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입니다. 미국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핵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는 건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우리의 정보 공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공조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점검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통한 지렛대 확보가 아닐까요? 안보무능 3중 세트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로 포착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눈뜬 장님 마냥 구경만 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정보 입수 분석 경로가 과학기술적 방법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북한 내 인적 정보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급한 건 인적 정보 라인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휴민트 라인이 왜 없어졌는지부터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후 이 발언을 한 이종걸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사 아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북핵 실험으로 드러난 우리 정보 당국의 안보 문제점,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막 얘기들이 난무해서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도 몰랐다고 그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MBC 방송에서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서 미국은 사실 좀 전에 알았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이거 지금은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예, 그 대북 감시망과 한미 연합 정보는 같이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자산을 통해서 예. 우리 핵실험 징후를 이제 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에도 그 연합 정보를 통해서 합참정보본부는 최소한 한 달 전 정도는 이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미 연합 정보에서 양자가 다 몰랐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과 한국이 일체화되지 않은 때도 있다. 예. 미국은 알았으나 우리 한국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미리 표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 미국은 몰랐는데 우리도 몰랐다. 이런 등식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내가 오히려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그야말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서로 이제 각자 경쟁하면서 정보를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유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체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풍계리 경우에는 북한의 그 유일한 핵실험 가능 지역으로 되게 판단이 되고 있었고, 되게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핵실험 3주 기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정보를 오히려 주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민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의 정보들이 이렇게 이연되면서 발동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도 몰랐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는 그야말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점을 더 그냥 노정시키는 것뿐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정오부터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겠죠. 핵심 당사국이고, 그래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이제 발상은 우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반면에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이론으로서 한국 정부도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이 북핵이라는 것, 그다음에 북의 그 대량 학살 무기라는 것, 되게 이제 근거리보다는 원거리라든지 기타에서 유엔 또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이렇게 국제사회 보조를 맞춰야지. 우리가 참 큰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지금까지 고립과 체제 이완 방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그 책임을 다 떠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독자적인 그 대북 방송을 통해서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반응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정부가 결정한 데에는 이 보수층의 어떤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 미연의 방지가 안 되고 예측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더 큰 피해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뒷북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대북한 말폭탄이긴 합니다. 말폭탄이 무섭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남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북적인 물리적 충돌을 더 커지게 하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있는 대응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어떤 층이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래서 달래면서 사후의 시행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더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제 새누리당이 그거를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 핵무장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 이건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유를 위해서 안방에 이제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웃집에 자신들 집안에 시한폭탄을 장치한다고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것은 이미 국제학적으로도 전술핵 무기라든지 핵무장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확증 탄압의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좀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 애매하게 mutual M, assured A, destruction D 가지고 매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매드. 우리말로는 이게 미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 매드 전략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폐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70% 넘고 개방형 통상국가 아니겠습니까? 자체 개별로 가해질 국제사회 제재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핵무기 감축에 나서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잘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의 위험도를 더 높이고 시한폭탄을 세워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핵뿐 아니고 전술핵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자제되고 상당히 신중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인 핵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미연에 방지하는 대화와 타협과 육자회담과 기타 국제사회로 이걸 끄집어내서 햇빛을 비춤으로써 스스로 핵이 무용하게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방식의 조건론 이것이 지금까지 이미 전통적인 방식인데 정말 다수당 새누리당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아마 상당히 우려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 중에서 핵무장론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NPT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제재가 들어올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 전술핵 배치 문제도 사실상 미국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발언이 어떤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 정서에 이제 이렇게 좀 부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핵무장론을 통해서 힘을 증강해서 대비하자, 뭐 자강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냥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무슨 논쟁이나 이런 걸 끌고 갈 저희 생각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논쟁이 된다면, 그게 이제 그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북풍이 되면서 국내 어떤 경제 실태라든지 기타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정부가 그런 대외 문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정치공학적 접촉을 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일각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뭐 그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기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풍일 수 있다. 예. 스스로 만들어내는 북풍이다. 자가발전적 북풍이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내 문제 잠깐만 제가 여쭤볼 텐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 당명이 가가지고. 네, 아직도 제가 이제가 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동교동계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에 나온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건너가 그 고문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탈당하는 것을 만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지금 문재인 대표 측은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탈당 이 흐름이 좀 멈춰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 문재인 대표의 그 마이웨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탈당한 이후에도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공하신 그 선대위 체제, 사실상 이선우 대로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달 남은 총선 체제의 모든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모든 권한이 이제 내려놓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추가 탈당을 막는 방법에 좀 더 적극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자리에다가 나간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을 뭐 신겠다는 방식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 발언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검증되지 않는 인물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돼가지고 우려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의 경우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자꾸 여러 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긍정 부정의 평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물도 나오고 또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재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적절히 잘 해야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교동계의 탈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호남 전체 정서를 하는 정치인들의 또 후속적인 방법이거든요. 영향을 받은 것이지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 측이 아무리 뛰어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대부분 늦었다라는 판단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의 문제보다는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그런 탈당의 구조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역 기반이라는 것이 뭐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공중이 좀 붕 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지역의 기류가 그렇다면? 뭐 굉장히 우려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탈당이 또 기정사실화 된다 하더라도 결국 총선을 앞둔 구도에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이 그때 맞는
수준 낮은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완전한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진다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연대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 1대1 구도를 만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저는 동원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걸 위해서 몸을 다해서 던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노력하실 겁니까? 당 바깥에서 노력하실 겁니까?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제가 할 역할이 충분히 있고 노력함으로써 원내대표 역할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은 하지 않는다. 그죠? 현재로서는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요. 송구스럽다는 얘기로만 일관했다. 근데 내용은 없다. 이런 평가 있는데 이게 북핵 이슈 때문에 그냥 묻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도 앞둔 시기고 그리고 또 북핵 문제가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못 받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5분의 청문회인데 이제 그중에 그래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그래도 그나마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기타 그분이 이제 유학을 한 상태에서 늘 따라오는 자녀의 국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용인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서 낳은 아이의 스스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는 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해외 젊은 시절에 해외 유학을 통해서 있었던 특히 미국 유학의 경우에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질과 또 이준석 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공대 공학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학자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분이 그 부총장 시절에 있었던 그 학교 내의 어떤 약간의 중점 이동적 말하자면 너무 이제 인문보다는 사회 교육 쪽, 산업 교육 정책, 공학 이런 데 많이 집중하신 이런 경력이 저에게는 좀 전체 인문적인 교육부 총리로서 역할에 얼만큼 제대로 적용이 되겠는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관리, 재산 형성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해 있는 것 같은 세금 연체라든지 자격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제대로 신변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태를 주목하고 있고 그건 분명히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검증 시스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점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죠?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 아반떼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아반떼 슈퍼드라이브 CC. 신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년 기획 병신년 올해 이것만은 꼭 한다. 애기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말도 좀 통하고 같이 해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을 좀 잘하고 싶죠. 원어민처럼. 미국 같은 데 갔을 때는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원어민처럼 못하니까 좀 불편하고 뭐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모르는데 학교 가면은 애들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어 회화요. 아무래도 기본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취업에 필수적이니까 지금 25이요 이제. 저는 엔지니어가 꿈인데 전기전자 쪽도 아무래도 영어 회화가 기본이니까 학원도 같이 다니고 강의도 보면서 병행해서 하려고요. 회화가 잘 되면은 외국 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죠. 영어를 못하니까 좀 고민이고 또 그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게 좀 더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도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요. 살짝 부럽기도 하고 좀 자신감 있어 보여요. 대단하기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배워서 저도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요.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마련한 신년기획 병신년 올해 이것만은 꼭 한다. 어제는 금연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외국어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압박감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뭐 외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영어 대표시죠? 윤재성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윤재성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영어 뭐 이 외국어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상당해요. 네, 사실. 네. 근데 요새 어떻게 진짜 영어 배우는 사람 점점 늘고 있습니까? 늘 그렇다시피 영어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 많고 특히 연초되면은 네.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죠. 제가 대학 졸업 제가 87년에 대학을 졸업 맡았으니까 그거 언제예요? 그게 몇십 년 전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네. 보캐뷸러리 22,000 들고 다니고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 지금까지 이러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많은 거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20년 동안 배웠었는데도 네. 거의 듣고 말은 못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험은 잘 볼 수 있었고 예. 그게 저희 나라 영어 문제, 영어 교육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다. 근데 실제 그 지금 그리고 매주 이 아침에 이 목소리로만 뵙다가 전 직접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진짜 아니 딱 들어오시는 풍이 영어를 잘하시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외국어, 영어 이거 못하는 이유가 네네. 뭐라고 보세요? 이게 자신감의 문제 아니에요? 보통 뭐 자신감의 문제다 또는 뭐 수줍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 소리에 대한 녹음이 아니고 예. 표기 약정 부호인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문법을 외웠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글을 배워서 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어 소리를 들었을 때 일본말을 들으면 우리는 듣고 따라할 수 있죠. 글을 몰라도. 예. 근데 영어는 아무리 들어도 따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는 배짱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보다는 듣고 따라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저 독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네? 저 빨리 얘기를 하고. 근데요. 가만히 이걸 뜯어보면 저 문법은 엉망이에요. 네? 문법은 엉망인데 말할 때 이게 막 하고 아니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저는 용기가 있을 뿐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법이 충실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빠르질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 그래서 이 어학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이 배짱 문제라. 배짱과 이 얼굴 두꺼운 거 아닐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기를 수줍어한다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 보면 몇 마디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 헬로도 해보고 Where are you from도 해보고 우리끼리 아는 거 다 나온 거예요. 예, 우리끼리는 전혀 안 물어보는 무슨 색깔 좋아하냐는 거 물어보고 그걸 한 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머쓱하게 쳐다보다가 파고프냐로 마지막에 예. 그러고 돌아서서는 와 통했다고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배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말 안 하는 이유는 영어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영어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을 배운 것을 영어를 갖다가 소리를 배웠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익힌 것은 귀로 들리지도 않고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죠. 영어 소리는. 그럼 대표님 예를 들면 미드를 자꾸 보면은 그냥 보통 영화를 볼 때 스피커를 끄고 보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켜고. 예.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고 따라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소리를 갖다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익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는 단어는 들린다 그러죠. 근데 사실 드라마 보면 거의 아는 단어죠. 예,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아는 단어도 안 들렸다. 이게 맞겠죠. 그 왜 아는 단어도 안 들렸냐 하면은 제가 아는 것은 액센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말을 배울 땐 사성을 모르면 절대 못 배운다고 그러죠. 힘들어요. 중국말.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액센트 이해가 없으면 저도 못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소리를 포함한 그 서양 말들은 우리하고는 달리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그 액센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느끼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갖다 가이드하는 방법은 다른 표현이나 어떤 그 단어를 외우게 하지는 않고 영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은 55세 된 가정주부인데 8개월 정도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영국 가서 2달 동안 생활하는데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듣고 말하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려면은 어떤 특이한 무슨 교수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성인들이 영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알아듣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선 영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들어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액센트 소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영어 소리를 갖다 평생 들어도 그 액센트 소리가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 액센트 소리 같은 거는요. 음악적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은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군요. 네네. 저희 그 집안에 좀 난해하네. 저희 집안에 이제 고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인하고 결혼한 지 벌써 한 50년 되거든요. 그 고모부 되시는 분도 미국 그 영문학 교수시고 그런데 고모님한테도 액센트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 언어학자에 의하면 서양의 언어학자가 한 말 가운데 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영어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단언한 것도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아마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말에는 액센트가 없잖아요. 왜요?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 있죠. 이 언어 제가요. 경상도 사람이 독일어 하는 거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이 억양을 그대로 독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하베 막 이러면서 꼭 똑같은 억양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영어를 20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도 액센트란 걸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40살 돼가지고 영어 소리가 하도 안 들려서 미국 영화에 나오는 소리 하나를 한 달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액센트란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안 느껴져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서 불리한 것은 액센트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높이려면? 그걸 높이려면 이제 보통 2층으로 올라가면 사다리가 필요하죠. 예. 그 영어 소리를 들으려면은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가이드거든요. 액센트 들어간 소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예. 근데 9859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변에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미국 교포들 한번 생각해보죠. 그거 왜냐하면 그 LA 가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사니까요. 보통은 교포들이 한국 커뮤니티에 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영어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만 나가면 영어죠. 라디오 틀어도 영어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안 써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그냥 자의적인 말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교포들이 미국에 살 때 영어 때문에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장애 상태죠. 그렇죠. 병원에 갔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 표현을 예를 들면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살살을 뭐라 그래야 되는지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형용사가 번역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의 교포들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접촉의 기회가 는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접촉상의 문제도 아니고 예. 어떤 시간의 부족 문제도 아니고 딱 하나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7살 또는 9살 먹은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에 갔을 때 그냥 방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알파벳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2, 3년 지나면 영어를 쓰죠. 하지만은 여기서 평생 영어를 갖다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휘력은 있지만은 문법 지식도 해박하지만은 실제로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발달이 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언어라는 것은 글이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먼저 익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이드가 필요하다. 영어 공부를 하려면. 액센트를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그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훈련만 필요하다는 거죠. 한 2달 정도 받으면 혼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나이가 58년생인 분인데요. 2달 정도 이 트레이닝을 해보고 소리가 들린다고 상당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보통 연초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바람들이 금연 또는 다이어트, 영어. 근데 금연은 남자들이 주로 원하는 거고 다이어트는 여자들인데 남녀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영어죠. 그럼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영어 소리를 갖다가 우리말처럼 들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들어도 들리지 않던 영어가 아는 말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선은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의지가 필요하지는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대부분은 그만두겠죠.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는 흥미가 생겨야 되겠죠. 그 흥미라는 것은 들리는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을 수 있으면은 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영어 시험이래. 영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소리영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경제로 시작해서 물론 이게 북핵 문제가 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악재 굉장히 많았죠. 이 중국 증시 어제 개장과 함께 거래가 거의 29분 만에 중단이 되는 사태도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 경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 한 주간 주요 경제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 이슈. 오늘 경제 전문가 곽수정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왜 이래요? 글쎄요, 중국 증시가 작년에도 이런 증세를 보였었습니다. 1월 달에 한 6천까지 치솟았다가 5,900까지 치솟았다가 한 5월쯤에
다시 한 3,000대, 2,900대로 이제 연말에 마감이 됐는데 중국 증시가 왜 이러냐? 중국도 이 금융시장이 이제 열고 난 다음에 사실 경력이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시장이고 농공인까지도 투자에 들어가서 열성적인 어떤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갈팡질팡하는 규제나 정책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중국은 5%가 기준인 거예요. 아닙니다. 7%가 기준입니다. 예, 5%까지 올라가면 15분간 거래 중단이 되고 7%가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이제 중단돼 버리는. 아예 파장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 한 11년 동안에 7%를 넘어간 적이 한 33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장 열자마자 벌써 2번이 걸렸으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에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환율까지 어제 0.5%포인트 절하시켜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절하를.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중국도 아마 그래서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대거든요. 아니, 예. 세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7%에 중단시키면은 그거 어떡할 거냐. 그쵸. 그래가지고 서킷 브레이크를 1월 4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예. 며칠이죠? 오늘이 8일이죠? 예. 그러니까 4일 만에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예. 아직 미숙하다는 거에 증거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상한 하한이 그러니까 1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상한폭과 하한폭이 늘어나서 중국 경제의 여파가 중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이제 더 이상 절하되지 않는 그런 속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안정된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시장에 민낯을 다 보여버렸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내부적인 디테일을 들어가면은 중국 위안화 절하 문제, 그리고 지방과 정부 간의 어떤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부양 버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정돼 있다, 잠재돼 있다는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내관들이 언제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무엇에 터질지에 대한 것은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늘 숙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특이한 것이 있는 게 북핵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비교적 미미합니다. 예. 환율은 급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환율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주라. 그러니까 북핵 문제보다 중국 영향이 그럼요. 북핵 문제는 2006년, 2009년, 2013년 3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에 4차 핵실험까지 상태를 놓고 보면 핵실험 발표 나는 그 순간에는 급락을 했죠. 근데 예. 바로 그 다음날 급 반등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걸 뭐 내성이 생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금융시장과 어떤 국가안보, 하드웨어적인 국가안보에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에서 이미 결정된 수순에 의해서 옮겨지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금융시장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또 우리 경제, 실물경제나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25%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수출에 중국 경제가 어떤 그 상당한 소용돌이 휩싸인다 그러면 우리 실물 경제 또 그다음에 금융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위안화 절하 문제, 가치 절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있죠.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이게 원화의 약세가 계속 되겠나요? 민간 연구소에서 까지 않은 소위 방송용으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틀이 확 와요. 그냥 말씀하세요. 예. 들춰내지 않는 숫자는 1,500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야, 이거 유학생 자녀든 부모님들 아주 허리 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를 미리 바꿔놓으시는 게 좋다. 유학생 자녀라든지 대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달러 결제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누차례 드렸었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또 1,500원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중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서 간다는 내용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보다 되려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마치 이 마그마가 화산 밑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 이게 터질 건지 아니면 휴화산으로 남아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중국 경제는 올 때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국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더 떨어질 수 그렇죠. 있다. 제주도나 서울 등지에 부동산 투자했던 중국 자본이 급격히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는 순간 왜냐 그러면 중국 내에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달러 환율이 너무 올려버리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 아닌가 하시는데 지금은 50대 50 확률을 갖고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확률이 1,300원대로 치솟아 오르면 그때는 한 6대 4 정도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유가는 이거 뭐 유가 때문에도 우리 경제 영향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유가 어떻게 지금 미국에서 1갤런당 우유값하고 1갤런당 기름값하고 어느 게 더 비싸냐면은 우유값이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어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낮다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강하다는 말이고요. 미국 달러화가 강하다는 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 되고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맞물려서 환율 전쟁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제조업 조선기계철강은 지금 울산 창원 거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에게 뒤처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위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께 또 질문이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은 이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엔 환율도 이게 더 그럼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베 총리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는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20년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계속해서 엔화를 풀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도 엔화를 또 풀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화가 더 약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달러에 한 120엔, 한 120엔 정도 하는데 나중에 한 130엔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일본 제품과도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끼어 있는 즉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엔화의 엔화 절하와 이 사이에서 우리도 절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절하 속도가 강해진다면 1,30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00원은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평균은 되지 않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1.3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1,200원 됐잖아요. 1,200원 돌파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정말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은 이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좀 굉장히 힘든. 2016년, 2017년이 가장 힘든 해가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2008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2008년. 그렇죠. 그죠? 2008년 이후에 10년이면 2018년이니까 2018년까지는 아마 세계 경제가 가장 힘들고 이미 EU는 한번 201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복원 중에 있고요. 아시아 경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2016년 병신년 새해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아마 큰 화두가 아니겠는가. 미국으로서도 중국 경제를 쓰러뜨렸다가는 후폭풍, 백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게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한숨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 빅 이슈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곽수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벌써 주말 순서 여기서 줄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춥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